여러분, 오늘 밤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선의 정사가 끝내 외면한 이야기입니다. 사관들의 붓이 감히 기록하지 못했고 기억하는 자들은 모두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서늘해지는 사내, 허균. 세상은 그를 홍길동전을 쓴 소설가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야사의 그늘 속에는 전혀 다른 허균이 있었습니다. 때는 광해군 2년 서기 1610년 가을이었습니다. 조선의 하늘은 맑았지만 조정의 공기는 도끼로 가득했습니다. 당쟁의 칼바람이 한양을 휩쓸고 누군가는 매일 죽어나갔습니다. 그 칼바람은 마침내 허균에게도 닿았습니다. 허균의 나이 42살. 그는 다시 한번 관직에서 쫓겨났습니다. 이번이 처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파직과 복직 사이에서 시계추처럼 흔들렸습니다. 천재였으나 입이 거칠었고 글재주가 뛰어났으나 기행이 심했습니다. 스승인 유성룡조차 탄식했다고 합니다. 저 재주를 가진 놈이 왜 저리 제멋대로인가. 쫓겨난 허균은 한양을 등졌습니다. 처자식도 뒤에 남겨두었습니다. 그는 혼자였습니다. 남쪽이 아닌 북쪽을 향해 걸었습니다. 평안도, 그리고 그 너머 묘양산. 묘양산은 예로부터 범상치 않은 산이었습니다. 당군이 내려왔다는 전설이 있었고 신선이 산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허균은 그 산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 허엽에게서 들었습니다. 묘양산 깊은 곳에는 학문으로 얻을 수 없는 것들이 있다. 그러나 그것을 구하는 자는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 아버지는 그 말 뒤에 무거운 침묵을 더했습니다. 어린 허균은 그 침묵의 무게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허균은 달랐습니다. 산길은 험했습니다. 열흘을 걸었습니다. 발바닥에 피가 맺혔습니다. 가져온 양식이 떨어졌고 물만으로 연명했습니다. 주변 마을 사람들은 그에게 말했습니다. 더 들어가지 마십시오. 저 안에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허균은 고개만 끄덕이고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열이틀째 밤이었습니다. 허균은 커다란 바위 앞에 쓰러졌습니다. 더는 걸을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불빛이 보였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는데 불빛이 보였습니다. 누군가 등불을 들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위 뒤편 동굴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마치 땅속에서 달이 빛나는 듯한 기이한 빛이었습니다. 허균은 기어서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자존심이고 체면이고 없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그 빛 앞에서는 발이 움직였습니다. 동굴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냄새가 났습니다. 오래된 종이 냄새, 먹 냄새, 그리고 무언가 탄 듯한 묘한 향기. 그 안에 노인이 있었습니다. 누더기 같은 도포를 걸쳤으나 자태는 범상치 않았습니다. 백발이 허리까지 내려왔고 수염은 가슴까지 덮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허균의 시선을 붙잡은 것은 눈이었습니다. 그 눈이 호랑이처럼 번뜩였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눈이었습니다. 노인은 허균을 보았습니다. 놀라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노인이 말했습니다. 늦었군. 허균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저를 아십니까? 노인은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을 뻗었습니다. 손에는 종이 한 장이 있었습니다. 얇고 낡은 종이였습니다. 노인은 허균의 눈앞에서 그 종이를 쓱쓱 오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위도 칼도 없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손톱으로, 그런데 종이가 칼로 자른 것처럼 깔끔하게 잘렸습니다. 새 모양이 되었습니다. 날개 2개, 꼬리 하나, 부리 하나. 노인이 그 종이 새를 공중에 던졌습니다.
허균은 숨을 멈췄습니다. 종이 새가 날았습니다. 동굴 천장을 향해 날았습니다. 날갯짓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닥, 바닥. 실제 새의 소리와 다를 바 없는 소리가. 그리고 종이 새는 동굴 밖으로 날아가 사라졌습니다. 멀리서 까마귀 소리가 들렸습니다. 허균은 말을 잃었습니다. 노인이 다시 말했습니다. 앉아라. 허균은 앉았습니다.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두려움과 흥분이 뒤섞였습니다. 노인은 동굴 구석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보자기에 쌓인 물건이었습니다. 보자기를 벗기자 낡은 서책이 나왔습니다. 표지에는 글씨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펼치자 빼곡하게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자인데 허균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글자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노인이 말했습니다. 이것이 내가 찾는 것이다. 허균이 물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둔갑술이다. 종이로 생명을 만드는 법, 죽은 것에 숨을 불어넣는 법, 그리고 내가 꿈꾸는 세상을 바꾸는 법. 허균의 손이 떨렸습니다. 대가는 무엇입니까? 노인은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참 이상했습니다. 기쁜 듯도 하고 슬픈 듯도 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직접 깨달아야 한다. 허균은 서책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에 닿는 순간 그의 손바닥이 뜨거워졌습니다. 불을 댄 것처럼. 하지만 허균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그 뒤 한마디도 더하지 않았습니다. 허균이 눈을 깜빡이는 사이 노인은 사라졌습니다. 연기처럼, 그림자처럼,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동굴에 홀로 남은 허균. 손에는 낡은 서책, 밖에서는 가을바람이 불었습니다. 허균은 그날 밤 동굴에서 새벽이 될 때까지 그 책을 읽었습니다. 읽을수록 몸이 달아올랐습니다. 눈이 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손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빛이 동굴 안으로 스며들 무렵 허균은 마지막 장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조선을 바꾸겠다.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기이하고 가장 무섭고 가장 슬픈 이야기의 시작. 묘양산에서 내려온 허균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외모가 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걸음걸이가 달라졌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의 허균은 세상을 향해 분노하는 눈을 가졌습니다. 이제는 세상을 꿰뚫어 보는 눈을 가졌습니다. 그는 평안도 안주의 한 초가집을 빌렸습니다.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외진 곳이었습니다. 집주인에게 석 달치 집세를 미리 내고 단단히 일렀습니다. 이 문을 두드리는 자는 아무도 없어야 한다. 허균은 그 초가집에 틀어박혔습니다. 묘양산에서 받아온 서책을 처음부터 다시 읽었습니다. 천천히, 한자 한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며칠씩 붙들고 씨름했습니다. 서책의 첫 장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종이는 본래 나무에서 왔다. 나무는 본래 흙에서 왔다. 흙은 본래 하늘에서 왔다. 하늘의 기운이 아직 종이 안에 있다. 그 기운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둔갑술의 첫걸음이다. 허균은 이 말을 수십 번 읽었습니다. 처음에는 허황된 소리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동굴에서 본 것을 떠올렸습니다. 노인의 손에서 날아오른 종이 새를, 그 날갯짓 소리를. 허균은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좋은 종이를 구했습니다. 평안도 특산 저지였습니다. 당나무로 만든 종이로 조선에서 가장 질기고 좋은 종이라 불리는 것이었습니다. 서책에는 질 좋은 종이일수록 그 안에 담긴 하늘의 기운이 많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먹이었습니다. 서책이 지목한 먹은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보통 먹에 3가지를 더해야 했습니다. 이른 봄에 채취한 솔잎째,
한여름 정오에 받은 빗물, 그리고 술사 본인의 피 3방울. 허균은 손가락을 바늘로 찌를 때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피가 먹 위로 방울방울 떨어졌습니다. 먹에 핏빛이 번졌다가 사라졌습니다. 준비가 끝나는데 열흘이 걸렸습니다. 드디어 그날 밤이 왔습니다. 허균은 방 안에 촛불 하나만 켰습니다. 저지를 꺼냈습니다. 특별한 먹을 갈았습니다. 그리고 붓을 들었습니다. 서책에 적힌 대로 사람 형상을 그렸습니다. 머리, 몸통, 팔 2개, 다리 2개, 단순한 형태였습니다. 하지만 붓이 닿는 순간마다 묘한 기운이 손끝에서 올라왔습니다. 마치 종이가 붓을 빨아들이는 것 같았습니다. 형상을 완성하고 나서 허균은 가위로 그 형상대로 종이를 오렸습니다. 종이 인형이 완성되었습니다. 키는 손바닥만 했습니다. 종이 위에 그려진 먹선들이 희미하게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주문을 외울 차례였습니다. 허균은 종이 인형을 왼손 바닥 위에 올렸습니다. 서책을 외운 주문을 천천히 읊기 시작했습니다. 1줄, 2줄, 3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허균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책에 이런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 주문을 외울 때 아무 일도 없는 것이 당연하다. 주문은 씨앗이다. 씨앗이 땅속에서 싹을 틔우는데 시간이 필요하듯 주문도 기운이 모이는데 시간이 필요하다. 허균은 계속 외웠습니다. 10줄, 20줄.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바람이 없는데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허균은 숨을 참았습니다. 30줄. 종이 인형이 움직였습니다. 처음에는 착각인 줄 알았습니다.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습니다. 종이 인형의 팔이 천천히 들어 올려지고 있었습니다. 허균의 심장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종이 인형의 다리가 구부러졌습니다. 그것은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허균의 손바닥 위에서 종이로 만든 작은 인형이 2발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절을 했습니다. 꾸벅. 허균은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왜 눈물이 났는지 그 자신도 몰랐습니다. 무서워서도 아니었고 기뻐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눈물이 났습니다. 오랫동안 꿈꿔왔으나 이룰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그 작은 종이 인형의 절 한 번으로 가능해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허균은 인형에게 말했습니다. 걸어보아라. 인형이 걸었습니다. 손바닥 위를 뚜벅뚜벅 걸었습니다. 발소리가 났습니다. 사각사각 종이가 마찰되는 소리가. 허균은 인형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저 촛불 옆으로 가보아라. 인형이 촛불 옆으로 걸어갔습니다. 허균은 그날 밤 새벽까지 인형과 단둘이 있었습니다. 인형에게 이것저것을 시켜보았습니다. 다 되었습니다. 심부름을 시키면 했습니다. 물건을 가져오라 하면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가 안 되었습니다.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시키는 것은 했으나 인형은 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서책에는 이유가 적혀 있었습니다. 종이 인형은 주인의 명을 따를 수 있으나 말을 할 수는 없다. 말은 영혼에서 나오는 것이고 종이 인형에게는 아직 영혼이 없기 때문이다. 허균은 그 대목을 읽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책을 향해 절을 했습니다. 새벽빛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허균은 주문을 외우는 것을 멈췄습니다. 인형이 멈칫하더니 이내 종이처럼 축 늘어져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다시 평범한 종이 조각이 되었습니다. 허균은 그 종이 조각을 소중히 들어 서책 사이에 끼워 넣었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이것이면 된다. 창밖으로 보이는 조선의 새벽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허균은
그 붉은 빛이 무엇을 예고하는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허균은 한 달을 더 연습했습니다. 인형 하나를 만드는 것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서책에는 더 많은 것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인형 여럿을 동시에 부리는 법, 인형을 더 크게 만드는 법, 인형이 물건을 나를 수 있도록 힘을 더하는 법. 하나가 익숙해지면 둘을 만들었습니다. 둘이 익숙해지면 다섯을 만들었습니다. 다섯이 익숙해지면 열을 만들었습니다. 10개의 종이 인형이 방 안을 걸어 다닐 때 허균은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오랫동안 웃지 않았던 웃음이었습니다. 그러나 허균의 마음속에는 처음부터 정해진 목표가 있었습니다. 평안도 안주에 김석두라는 현감이 있었습니다. 악명이 자자한 탐관오리였습니다. 세금을 이중으로 걷었습니다. 백성들이 바친 곡식을 자기 창고에 쌓아두고 굶주린 백성들에게 되팔았습니다. 빌린 쌀에 이자를 붙였고 갚지 못하는 자는 자식을 빼앗아 종으로 삼았습니다. 허균은 안주에 온 이후 그 소문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어느 날 밤 허균은 초가집을 빌려준 주인 노파를 찾아갔습니다. 노파님, 이 마을에서 가장 가난한 집은 어디입니까? 노파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 건너 갈반 옆집이요. 박서방네입니다. 아이 셋인데 며칠째 죽도 못 먹었다 합니다. 김영감이 곡식을 다 빼앗아 갔거든요. 허균은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허균은 종이 인형 20개를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는 크기를 크게 만들었습니다. 한 뼘이 아닌 2뼘 크기의 인형들이었습니다. 각 인형에 특별한 주문을 더 입혔습니다. 짐을 나를 수 있도록 힘을 넣는 주문이었습니다. 자정이 지났습니다. 허균은 인형들에게 명을 내렸습니다. 김석두의 창고로 가라. 쌀자루를 가져와라. 20개의 인형이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방문 아래 틈새로 빠져나갔습니다. 허균의 눈에는 보였습니다. 그 인형들이 어디에 있는지. 서책에는 이것을 연결의 눈이라 했습니다. 주인은 인형과 눈이 이어져 있어서 눈을 감으면 인형이 보이는 곳을 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허균은 눈을 감았습니다. 보였습니다. 20개의 인형이 달빛 아래 빠르게 달리는 모습이 논두렁을 넘고 개울을 건너고 담장을 기어오르는 모습이 김현감의 관아에 닿았습니다. 창고 문 앞에 파수꾼 2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형들은 창고 벽 아래 흙 틈새로 들어갔습니다. 쥐보다도 작은 것들이 쑤시듯 들어가는 모습이 창고 안은 가득했습니다. 백성들에게서 빼앗은 곡식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쌀자루, 보리자루, 콩자루. 인형들이 자루들을 하나씩 들었습니다. 인형 한 개가 자기 몸집의 수십 배는 되는 자루를 드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그러나 서책의 말대로였습니다. 종이 인형에게 힘의 주문을 더하면 인형은 자기 몸보다 무거운 것도 든다. 이는 종이가 하늘의 기운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자루들이 창고 밖으로 흘러나왔습니다. 파수꾼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인형들은 워낙 작았습니다. 달빛 아래서는 그림자조차 거의 없었습니다. 허균은 눈을 뜨고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인형들이 자루를 질질 끌며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마을 입구까지 마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허균은 마을을 돌았습니다. 직접 자루를 들고 인형들도 함께 들고 가난한 집 문 앞에 쌀자루가 하나씩 놓였습니다. 박서방네 앞에는 자루 2개가 놓였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인기척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루만 놓였습니다. 이튿날 아침 마을이 들썩였습니다. 귀신이 나타났다. 쌀이 생겼다. 홍길동이 나타났다. 허균은 초가집 안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창 너머로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어왔습니다. 홍길동. 사람들은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허균은 그 이름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있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조선 초기에 창고를 털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던 의적의 이름이라는 것도. 그런데 지금 마을 사람들이 그 이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허균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홍길동전. 훗날 그가 쓰게 될 소설의 제목이 그때 처음으로 마음속에 떠올랐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훗날의 이야기입니다. 당장 허균에게는 다른 고민이 생겼습니다. 김석두 현감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창고 문은 잠겨 있었는데 자루가 없어졌습니다. 파수꾼들을 매질했습니다. 포졸들을 풀어온 마을을 뒤졌습니다. 허균의 집에도 포졸이 찾아왔습니다. 이 집에 사는 자가 누구요? 집주인 노파가 나섰습니다. 서울서 온 선비님이요. 공부하러 온 분이요. 포졸은 고개를 갸웃하며 돌아갔습니다. 허균은 방 안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곁에 있는 종이 인형들이 제자리에서 꾸벅 절을 했습니다. 허균은 그 인형들에게 속삭였습니다. 이번 한 번으로 끝내면 안 되겠지. 인형들은 당연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허균의 마음은 이미 다음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의거는 성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허균의 종이 군단은 이제 막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소문은 생각보다 빠르게 퍼졌습니다. 안주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평양으로, 황해도로, 그리고 마침내 한양까지 흘러들어갔습니다. 귀신이 탐관오리 창고를 터는 일이 생겼다. 어찌된 일인지 문을 잠갔는데 자루가 사라진다. 인형 같은 것들이 움직인다는 목격담도 있다. 조정의 귀가 솔깃했습니다. 광해군은 예민한 군주였습니다. 왕좌에 오르는 과정이 험난했고 이복 형제들을 제거하며 살아남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설명할 수 없는 일은 곧 위협이었습니다. 특히 허균이라는 이름이 거기 연루되어 있다면. 광해군은 허균을 알고 있었습니다. 재주는 뛰어나나 입을 제어 못하는 자, 선왕 시절부터 수차례 파직된 자, 성리학 대신 불교와 이단 학문에 심취했다는 소문이 있는 자, 그리고 신분 제도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품고 있다는 자. 광해군은 측근 중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자를 불렀습니다. 어영청 소속의 자객 3명이었습니다. 이름은 따로 전해지지 않습니다. 다만 야사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셋 모두 전쟁에서 살아남은 자들이었으며 한 명은 15명을 혼자 죽인 적이 있는 자였다. 자객들은 광해군의 명을 받았습니다. 허균을 감시하라. 도술이라 할 만한 것이 있다면 그 증거를 가져오고 영모의 기미가 있다면 그 자리에서 처리하라. 자객 셋이 평안도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한편 허균은 그 즈음 안주를 떠나 성천으로 이동한 뒤였습니다. 한 곳에 너무 오래 머물면 눈에 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성천에서도 비슷한 일을 벌였습니다. 이곳 현감 역시 악명이 높았습니다. 씨앗을 빌려주고 5배를 받는 자였습니다. 허균의 종이 군단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이번에는 더 정교하게 창고뿐 아니라 현감의 장부까지 훔쳐왔습니다. 장부에는 백성들에게서 불법으로 거둔 세금의 기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 장부가 어떻게 어사의 손에 들어갔는지는 지금도 미스터리입니다. 어느 날 아침 어사가 숙소에서 눈을 떴을 때 그것이 베개 옆에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성천 현감은 그달 파직되었습니다. 소문은 더욱 커졌습니다. 자객 셋이 성천에 도착한 것은 그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이미 허균이 떠난 뒤였습니다. 자객들은 수소문 끝에
허균이 향한 방향을 알아냈습니다. 황주였습니다. 황주에서 자객들은 허균을 발견했습니다. 여관에 묵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감시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첫째 날 밤, 자객 한 명이 여관 주변을 순찰하다가 이상한 것을 보았습니다. 여관 창문 아래를 뭔가가 지나갔습니다. 짐승보다 빠르게. 그러나 짐승의 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자객이 쫓아가려 했을 때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날 밤 마을의 부잣집 창고에서 쌀이 없어졌습니다. 둘째 날 밤, 자객 둘이 여관 안으로 잠입했습니다. 허균의 방을 알아두었습니다. 문 앞까지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문이 이상했습니다. 문풍지 아래로 흰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촛불이 아니었습니다. 달빛도 아니었습니다. 뭔가 다른 빛이었습니다. 자객 한 명이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방 안에 허균이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 안에 종이 인형들이 가득했습니다. 수십 개의 종이 인형들이 방 안을 걷고 있었습니다. 어떤 것들은 물건을 옮기고 있었고 어떤 것들은 줄을 맞춰 서 있었습니다. 자객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때 허균이 눈을 떴습니다. 허균과 자객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허균은 침착했습니다. 마치 자객이 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 허균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늦게 왔군. 황주에 온 지 이틀이 됐는데. 자객은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 소리에 동료 자객도 달려왔습니다. 두 명이 허균을 향해 칼을 겨눴습니다. 그 순간 종이 인형들이 일제히 돌아봤습니다. 두 자객을 향해. 작은 인형들이었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스웠습니다. 하지만 그 인형들이 일제히 달려들었을 때 자객들은 처음으로 공포를 느꼈다고 합니다. 인형들이 자객의 눈앞에서 바람처럼 휘돌았습니다. 칼이 허공을 갈랐지만 아무것도 맞히지 못했습니다. 종이 조각들이 날카롭게 꺾여 눈을 스쳤습니다. 피가 났습니다. 뺨이 종이에 베었습니다. 인형 수십 개가 두 자객의 주위를 감쌌습니다. 수백 개의 종이 모서리가 동시에 파고들었습니다. 자객들은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베인 곳이 얼굴이며 손이며 가득했습니다.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더는 싸울 수가 없었습니다. 허균이 인형들에게 손짓했습니다. 인형들이 물러섰습니다. 허균은 두 자객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광해군에게 전하시오. 나는 역모를 꾀하는 것이 아니라고. 다만 이 나라가 달라져야 한다고 믿는 것이라고. 자객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허균은 그날 밤 황주를 떠났습니다. 인형들을 모두 걷어 서책 사이에 넣고 배낭 하나를 메고 달빛 아래 혼자 걸어나갔습니다. 세 자객 중 마지막 한 명이 멀리서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양으로 돌아가 광해군에게 보고했습니다. 광해군은 보고를 들으며 오래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자를 죽이지 마라. 이용하는 방법을 생각해보자. 이것이 두 번째 균형의 시작이었습니다. 허균과 광해군 둘 다 서로를 이용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무수한 사람들이 휘말리게 됩니다. 도수를 쓰기 시작한 지 반년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허균은 이상한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피로가 빨리 왔습니다. 밥을 먹어도 금세 배가 고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손발이 시렸습니다. 처음에는 가을 날씨 때문이라 생각했습니다. 겨울로 가는 계절이니 몸이 추위를 타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달이 바뀌어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어느 날 아침 허균은
자신의 모습을 보고 멈췄습니다. 흰 머리카락이 눈에 띄게 늘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만이 아니었습니다. 눈가의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손등의 핏줄이 더 굵게 드러났습니다. 42살의 허균이 50살처럼 보였습니다. 허균은 그제야 서책을 다시 꺼냈습니다. 처음부터 정독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지나쳤던 대목들까지 하나하나 짚어가며 읽었습니다. 그리고 찾았습니다. 서책 후반부 작은 글씨로 빼곡하게 적힌 한 대목을 둔갑술은 하늘의 기운을 빌려 쓰는 것이다. 하늘의 기운은 공짜가 없다. 그 기운을 빌린 만큼 술사는 자신의 생기를 내어주어야 한다. 이것이 피의 계약이다. 종이 인형 하나를 하루 동안 부리는 것은 하루의 수명을 갉아먹는 것과 같다. 10개를 열흘 동안 부리면 100일의 수명이 사라진다. 허균의 손이 책을 쥔 채 굳었습니다. 반년간 그는 수십 개의 인형을 매일 부렸습니다. 계산이 머릿속에서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루에 20개의 인형을 쓴 날이 수십 번이었습니다. 그 계산대로라면 반년 만에 수년의 수명이 사라진 셈이었습니다. 허균은 서책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그러나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허균은 뒤척이며 생각했습니다. 멈출 수 있는가? 그 질문에 답하기 전에 먼저 다른 생각이 왔습니다. 내가 한 일들을 생각해보자. 반년 동안 17곳의 창고를 털었습니다. 탐관오리 5명이 파직되었습니다. 수백 가구가 굶주림을 면했습니다. 어떤 집에서는 허균이 두고 간 쌀 덕분에 아이가 죽지 않았다는 소문도 들었습니다. 허균은 이불을 걷고 일어났습니다. 눈이 빨갰습니다. 잠을 못 잔 것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겨울 새벽이었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오두막 처마 아래 고드름이 달렸습니다. 저 아래 마을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아침을 준비하는 연기였습니다. 허균은 오래 그 연기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수명이 줄어드는 것이라면 줄어들면 그만이다. 결코 쉽게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허균에게는 처자식이 있었습니다. 아직 다 쓰지 못한 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크게 그의 마음을 붙잡은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허균은 서책을 다시 펼쳤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빼앗기는 것만은 아니다. 술사가 도수를 쓰면서도 생기를 덜 잃는 방법이 있다. 그것은 바로 의의 목적으로 쓰는 것이다.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쓰는 것은 생기를 2배로 잃는다. 그러나 백성을 위해, 세상을 바꾸기 위해 쓰는 것은 생기의 손실이 절반으로 준다. 하늘이 의로운 자에게는 더 많은 기운을 나눠주기 때문이다. 허균은 그 대목을 3번 읽었습니다.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쓸쓸한 미소였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해온 일들은 하늘도 인정하는 것이겠구나. 서책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서책 앞에 2 손을 모았습니다. 마치 스승 앞에서 예를 갖추듯. 묘양산의 노인이시여, 당신은 대가를 내가 직접 깨달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멈추지 않겠습니다. 수명이 닳더라도 이 나라의 백성들이 덜 굶주리게 할 수 있다면. 허균은 종이를 꺼냈습니다. 붓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만의 다짐을 쓰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계획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혼자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수명으로는 조선 전체를 바꿀 수 없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도수를 함께 쓸 사람들이. 그러나 아무나 가르칠 수는 없었습니다. 욕심을 가진 자가 이 도수를 쓰면 어떻게 될지. 허균은 서책의 다른 대목에서
이미 읽었습니다.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도수를 쓰는 자는 생기를 2배로 잃는다. 그러나 악한 목적으로 쓰는 자는 생기만 잃는 것이 아니다. 도술 자체가 그 자를 갉아먹기 시작한다. 허균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을 생각했습니다. 조선의 신분 제도에 분노하는 자들, 서자들, 서자. 아버지는 양반이나 어머니가 첩이거나 신분이 낮으면 그 자식은 서자가 됩니다. 아무리 재주가 뛰어나도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과거에 나가기 어렵고 높은 벼슬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한이 하늘에 닿는 사람들. 허균 자신도 어찌 보면 그 분노를 이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서자는 아니었으나 재주가 있어도 당쟁 때문에 쫓겨난 사람이었으니까요. 허균은 새벽 내내 계획을 세웠습니다. 7명을 뽑겠다고 생각했습니다. 7이라는 숫자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서책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7은 하늘과 땅과 5방향이 더해진 수다. 7이 힘을 모으면 하나의 완전한 기운이 된다. 해가 뜰 무렵 허균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허리가 예전보다 무거웠습니다. 머리카락에 흰 것이 더 늘었을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나 눈빛만은 더 또렷해졌습니다. 허균은 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눈 덮인 들판이 아침 햇살에 빛났습니다. 발밑에서 눈이 뽀드득 소리를 냈습니다. 7명을 찾는다. 허균의 여정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허균이 찾아 나선 7명. 역사는 그들을 칠서라 부릅니다. 7서자라는 뜻입니다. 물론 역사에 기록된 칠서는 조금 다른 이름과 다른 이유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야사에는 이런 말이 전해집니다. 허균이 그들을 찾아다닌 것은 단순한 이상 때문이 아니었다. 그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쳤고 그 무언가는 종이와 관련된 것이었다. 첫 번째는 박응서였습니다. 판서의 서자였습니다. 글재주가 비범했으나 과거에 응시할 수 없었습니다. 허균이 그를 찾았을 때 그는 한강변 주막에서 술이나 마시고 있었습니다. 허균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술이나 마실 재주가 아닌 것 같소. 박응서는 낯선 이를 빤히 보았습니다. 양반이 서자한테 무슨 볼일이요? 허균은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 자리에서 붓으로 사람 형상을 그렸습니다. 주문을 짧게 중얼거렸습니다. 종이 인형이 일어나 박응서에게 절을 했습니다. 박응서의 술잔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주막이 소란스러워질 뻔했습니다. 허균이 재빨리 인형의 명을 내렸고 인형은 멈췄습니다. 나를 따라오겠소? 박응서는 달리 할 말이 없었습니다. 따라갔습니다. 두 번째는 심우영이었습니다. 병조판서의 서자였습니다. 무예에 뛰어났으나 군관에 등용되지 못했습니다. 허균이 찾았을 때 그는 남산 아래에서 검술을 혼자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허균이 멀리서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칼이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솜씨가 좋았습니다. 그러나 눈이 슬펐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연습하는 사람의 눈. 허균이 다가갔습니다. 그 솜씨를 쓸 데가 없어서 답답하겠소. 심우영이 칼을 걷었습니다. 아는 채는. 허균이 웃었습니다. 나도 그랬소. 글재주가 있어도 쓸 데가 없어서 스스로 모질게 굴었으니. 그 말에 심우영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세 번째는 서양갑이었습니다. 이조판서의 서자였습니다. 총명하기로 소문난 자였으나 학문을 배울 스승을 찾지 못해 독학으로 살았습니다. 허균이 찾았을 때 그는 혼자 산사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스님이 나와 허균에게 말했습니다. 저 청년은 사흘째 밥을 안 먹고 있습니다. 책을 다 읽고 나면 먹겠다고 해서. 허균이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양갑이 책을 든 채 돌아보았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표정은 형용했습니다. 그 책 다 읽으면 나한테 배울 것이 있어. 무엇을요? 세상에 없는 학문이요. 서양갑이 책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따라왔습니다. 네 번째는 이경준이었습니다. 의관의 서자였습니다. 의술의 통달했으나 중인 신분의 벽에 막혀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최인기였습니다. 역관의 서자였습니다. 중국어, 여진어, 외어를 모두 했으나 역관직은 대를 이어야만 했습니다. 아버지의 직함을 이어받지 못하는 서자에게는 막힌 길이었습니다. 여섯 번째는 변승업이었습니다. 무관의 서자였습니다. 말타기와 활쏘기에 천재적 재능이 있었습니다. 말을 탄 채 백보 거리의 관역을 3개 연속으로 마친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이 인물이 야사에서 가장 신비롭게 기록된 인물입니다. 이름은 기록에 따라 다릅니다. 목검이라 불리기도 하고 지인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출신을 아는 자가 없었습니다. 서자인지 아닌지도 불분명했습니다. 허균이 어떻게 이 인물을 찾았는지도 전해지지 않습니다. 다만 야사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허균의 6 동료들이 어느 날 아침 잠에서 깨어보니 전날 밤까지 없던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는 이름을 묻는 말에 답하지 않았다. 허균이 그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 사람은 우리 중 가장 중요한 사람이다. 7이 모였습니다. 허균은 그들에게 서책을 보여주었습니다. 모두에게 다 보여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각자가 배울 수 있는 부분만 가르쳤습니다. 서책에도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하나의 도술은 하나의 자에게만 전해야 한다. 여럿이 같은 도술을 쓰면 기운이 분산되어 힘이 약해진다. 박응서에게는 문서와 장부를 조작하는 법을, 심우영에게는 종이 검을 만드는 법을, 서양갑에게는 종이로 독을 만드는 법을, 이경준에게는 종이에 병을 가두는 법을, 최인기에게는 종이에 소식을 실어 먼 곳에 전달하는 법을, 변승업에게는 종이로 말을 만들어 타는 법을, 그리고 7번째 자에게는 허균 자신도 알지 못하는 무언가를 스스로 터득하도록 7명이 함께 연습하기 시작한 날, 허균은 처음으로 이 일이 자신의 힘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러나 이 7과 함께라면 가능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밤마다 모였습니다. 종이 소리가 났습니다. 주문 외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웃음소리도 났습니다. 서자들이 처음으로 웃는 소리가, 허균은 그 웃음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다. 내가 꿈꾸던 세상의 시작이. 1614년 광해군은 허균을 다시 조정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직책은 형조참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수차례 파직된 자를 다시 중책에 앉히다니. 더구나 자객을 보냈던 바로 그 군주가. 그러나 야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광해군은 허균의 능력을 두려워했으나 동시에 탐냈다. 가까이 두어 통제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 허균은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7 서자들은 의아해했습니다. 박응서가 물었습니다. 그 조정에 들어가면 우리 일을 계속할 수 없지 않습니까? 허균은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직접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면? 모두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허균이 서책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한 대목을 가리켰습니다. 분신술. 술사가 자신의 형상을 종이로 복사하여 자신 대신 다른 곳에 보낼 수 있는 법이다. 분신은 보고 듣고 말할 수 있으나 독립적 판단은 하지 못한다. 술사가 명을 내릴 때만 움직인다. 분신술은 둔갑술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기술이었습니다. 서책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분신을 만드는 것은 일반 종이 인형을 만드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생기를 소모한다. 그러나 분신은 인형이 아니라
술사 자신의 기운을 담은 것이기에 살아있는 사람과 구별이 불가능하다. 허균은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특별한 거울이 필요했습니다. 서책의 지시대로 철을 녹여 만든 거울을 서양갑이 대장장이를 찾아 주문 제작했습니다. 다음으로 자신의 피가 필요했습니까? 손가락이 아닌 가슴에서 세 방울을. 이경준이 옆에서 약을 발라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허균이 직접 입어온 옷 한 벌. 그 옷에 배어있는 채취가 중요하다고 서책은 말했습니다. 분신은 술사의 외형을 복사하지만 술사의 냄새와 기운을 담은 것이 있어야 진짜처럼 보인다. 준비가 사흘이 걸렸습니다. 드디어 밤이 되었습니다. 7 서자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허균이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문은 길었습니다. 1시간이 넘었습니다. 허균의 이마에 땀이 흘렀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경준이 허균의 맥을 짚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맥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멈추지 마시오. 허균은 계속 주문을 외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방 한가운데에서 빛이 났습니다. 흰빛이었습니다.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윤곽이 생겼습니다. 사람의 형상이 되었습니다. 허균과 똑같은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7 서자들이 일제히 뒤로 물러섰습니다. 심우영이 칼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분신은 눈을 떴습니다. 허균의 눈이었습니다. 허균의 입모양이었습니다. 허균의 체형이었습니다. 그런데 분신이 서 있는 방식이 묘했습니다. 약간 경직된 느낌이었습니다. 너무 반드시 서 있었습니다. 사람은 자연스럽게 몸무게를 한쪽으로 치우치게 서는 법인데 분신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허균이 눈을 떴습니다.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만족스럽게 빛났습니다. 허균이 분신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형조에 출근하라. 하루 동안 내 대신 있다가 돌아오라. 분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내딛었습니다. 걷는 모습이 허균이었습니다. 발소리가 허균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형조에 허균이 출근했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동료 관리들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분신이 허균의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도장을 찍었습니다.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한편 진짜 허균은 그날 낮 전라도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7 서자들 중 며칠 데리고 전라도 나주에 또 다른 악명 높은 관리가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진짜 허균이 전국을 누비는 동안 가짜 허균이 조정을 지켰습니다. 이 이중 생활은 넉 달간 계속되었습니다. 광해군도 동료 관리들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분신이 오래 밖에 있을수록 허균의 생기가 더 빨리 닳았습니다. 분신은 허균의 기운으로 유지되는 것이었습니다. 넉 달이 지났을 때 허균의 머리카락은 반 이상이 휘어졌습니다. 45살의 나이에 예순처럼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경준이 말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이대로 가면 한 해를 넘기지 못합니다. 허균은 분신을 걷어들였습니다. 분신이 사라지는 날 밤 허균은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그 넉 달 동안 이룬 일들을 생각했습니다.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에서 파직된 탐관오리가 15이었습니다. 구제된 백성이 수천을 헤아렸습니다. 허균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을 생각했습니다. 1615년 봄이었습니다. 허균은 혼자 강원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7 서자들과 잠시 떨어진 시간이었습니다. 허균은 원래 불교에 깊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성리학이 지배하는 조선에서 불교를 공부하는 것은 금기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허균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평생 금기라는 말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금강산 인근의 작은 절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절 이름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야사에는 그냥 금강산 기슭의 절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허균이 절 마당에 들어서려 할 때 노승이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눈에 띄게 나이가 많은 노승이었습니다. 얼굴에 주름이 깊었고 눈은 반쯤 감겨 있었습니다. 허균이 합장하며 인사했습니다. 스님, 잠시 쉬어가도 되겠습니까? 노승은 빗자루질을 멈추지 않고 말했습니다. 이미 발이 들어왔으니 묻는 것이 소용없겠지요. 허균이 웃었습니다. 사람 좋은 웃음이었습니다. 틀린 말씀이 아니군요. 허균은 애앉아 잠시 쉬었습니다. 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목련이 피어 있었습니다. 허균은 오랜만에 마음이 고요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잠시 뒤 노승이 빗자루를 세워놓고 허균 앞에 앉았습니다. 처음으로 눈을 크게 떠 허균을 보았습니다. 노승의 눈이 허균의 눈을 꿰뚫는 것 같았습니다. 허균이 먼저 물었습니다. 스님께서는 이 절에 계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노승이 답했습니다.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요. 그렇습니까? 그럼 무엇이 중요합니까? 노승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하는 일이요. 허균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노승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종이로 만든 집은 비 한 방울에 무너지는 법이요. 허균이 굳었습니다. 노승이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는 일의 목적은 나쁘지 않소. 하지만 방법이 문제요. 어떤 구조물이든 기초가 없으면 쓰러지요. 당신이 지금 세우고 있는 것은 그 기초가 한 사람의 생기요. 그 기초가 닿으면 모든 것이 무너지요. 허균이 천천히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노승은 절 안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종이가 아니라 사람을 바꿔야 하오. 도술로 만든 세상은 술이 깨면 사라지요.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 바뀌면 그것은 남소. 허균은 오래 침묵했습니다. 노승이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당신 곁에 있는 7 중 하나가 위험하오. 허균이 눈을 들었습니다. 누구입니까? 노승이 말했습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 욕심은 약한 자에게 먼저 스미요. 7 중 가장 많이 가진 자가 동시에 가장 무서운 자가 될 수 있소. 허균은 7을 생각했습니다. 가장 많이 가진 자. 재능으로 보면 서양갑이었습니다. 무력으로 보면 심우영이었습니다. 지식으로 보면 박응서였습니다. 정확히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허균이 다시 물으려 할 때 노승이 일어섰습니다. 더 물어도 더 말해줄 수 없소. 아는 것이 더 없어서가 아니라 말해줄수록 그 운명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요. 왜 그렇습니까? 운명은 아는 것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그 방향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더 무서운 것이요. 노승은 빗자루를 다시 들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허균은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봄 햇살이 따뜻했지만 마음은 서늘했습니다. 노승의 말을 되뇌었습니다. 종이로 만든 집은 비 한 방울에 무너진다. 허균은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의 중심이 자신이라는 것. 자신이 쓰러지면 다 끝이라는 것. 그러나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이 와 있었습니다. 7 서자들도 있었고 그들의 희망도 있었고 그들에게 심어준 꿈도 있었습니다. 허균은 절을 나섰습니다. 뒤를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노승은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훗날 허균이 이 절을 다시 찾았을 때
절은 있었으나 그 노승은 없었습니다. 절의 스님들은 말했습니다. 그런 노승은 이 절에 없었습니다. 허균은 그 말을 듣고 멈칫했습니다. 묘양산의 노인이 생각났습니다. 그도 이런 식으로 사라졌습니다. 허균은 오랫동안 그 의미를 생각했습니다. 끝내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강원도를 다녀온 허균은 예전보다 조용해졌습니다. 일곱 서자들과 함께할 때도 예전처럼 활기차지 않았습니다. 생각이 많아 보였습니다. 일곱 중 가장 예민한 자는 서양갑이었습니다. 그는 허균의 변화를 가장 먼저 눈치챘습니다. 스승,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별일 아니네. 생각할 것이 생겼을 뿐이야. 서양갑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이 반짝였습니다. 야사에는 이 서양갑이 이중적인 인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허균을 진심으로 따르면서도 동시에 허균의 능력을 탐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허균에게 배운 종이 독 만드는 법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발전시켰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배신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그의 늦여름이었습니다. 허균은 한양에서 서류 작업이 있어 며칠을 형조에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직접 출근했습니다. 분신을 쓸 생기가 부족해진 탓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일곱 서자들이 모이는 장소에 허균이 없었습니다. 박응서, 심우영, 이경준, 최인기, 변승업, 그리고 이름 없는 일곱 번째. 다들 모였는데 서양갑만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늦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밤이 깊어도 오지 않았습니다. 변승업이 말했습니다. 이상합니다. 서양갑이 오늘 종일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경준이 덧붙였습니다. 어제 저녁에 서양갑이 방에서 뭔가를 챙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지나쳤는데 모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박응서가 말했습니다. 서양갑의 방을 확인해 봅시다. 서양갑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비어 있었습니다. 서양갑의 짐이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 한가운데에 작은 종이 쪽지가 있었습니다.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나는 다른 길을 가겠다. 일곱 서자들이 한동안 그 쪽지를 보았습니다. 이름 없는 일곱 번째 자가 먼저 말했습니다. 서책이 없어졌습니다. 모두 동시에 허균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허균이 가장 소중히 여기던 것, 묘양산의 노인에게서 받은 그 낡은 서책이 없었습니다. 박응서가 허균에게 급히 연락을 취했습니다. 형조에 기별을 보냈습니다. 허균이 달려왔습니다. 방 안에 들어선 허균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방 구석에 앉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허균의 손에서 종이 한 장이 펼쳐졌습니다. 붓도 없이 먹도 없이 그 종이에 형상이 그려졌습니다. 매 모양이었습니다. 야사에는 이 대목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허균이 서책 없이도 주문을 외웠다는 것은 그 무렵 이미 서책의 내용을 모두 마음에 새겼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동시에 그의 몸에서 가장 많은 생기가 빠져나가고 있다는 뜻이기도 했다. 종이 매가 날아올랐습니다. 문 틈새로 빠져나갔습니다. 밖에서 매 우는 소리가 났습니다. 허균이 눈을 감은 채 말했습니다. 찾았다. 서양갑은 한강을 건너 남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서책을 품에 꼭 안고 밤길을 빠르게 걸었습니다. 그때 위에서 무언가가 내려왔습니다. 종이 메었습니다. 서양갑이 위를 보았습니다. 달빛을 받아 반짝이는 종이 매가 날개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 눈이 허균의 눈이었습니다. 서양갑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종이 매가 따라갔습니다. 서양갑이 방향을 바꿨습니다. 매도 바꿨습니다. 서양갑이 수풀로 숨었습니다.
매는 위에서 맴돌았습니다. 수풀을 꿰뚫는 것처럼 서양갑의 위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서양갑이 멈췄습니다. 멀리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심우영이었습니다. 변승업이었습니다.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서양갑은 주저하다가 품에서 서책을 꺼냈습니다. 내밀었습니다. 심우영이 서책을 받아들었습니다. 서양갑이 말했습니다. 조정에 바치려 한 것이 아니었다. 그냥 내 것도 하고 싶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서양갑은 그날 밤 홀로 떠났습니다. 허균이 막지 않았습니다. 서책은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허균은 서책을 들고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노승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7 중 가장 많이 가진 자가 동시에 가장 무서운 자가 될 수 있소. 서양갑은 7 중 가장 많은 것을 가지고 싶어 했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욕심이 결국 그를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허균은 서책을 품에 꼭 품었습니다. 그리고 서양갑이 떠난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도수를 어디에 쓸 것인가. 그 걱정이 허균의 마음 한 귀퉁이에 자리 잡았습니다. 훗날 그 걱정이 현실이 되는 날이 올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그 날이 아니었습니다. 1616년 겨울이었습니다. 허균은 서책을 보호할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서양갑 사건 이후 허균은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만약 서책이 조정의 손에 들어간다면, 만약 적이 서책을 빼앗는다면, 수명을 걸어가며 익힌 도술이 적에게 쓰인다면, 그래서 허균은 결정했습니다. 서책의 내용을 감추겠다고, 그러나 없애지는 않겠다고, 대신 세상이 끝날 때까지 남아있을 방식으로 숨기겠다고. 소설이었습니다. 허균은 붓을 들었습니다. 첫 문장을 썼습니다. 조선 세종대왕 때에 홍판서라는 자가 있었으니 이것이 홍길동전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소설이 아니었습니다. 야사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허균이 홍길동전을 쓴 것은 단순히 신분의 한을 토로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소설의 각 챕터에는 도술의 핵심 주문이 이야기 형식으로 숨겨져 있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었습니다. 홍길동이 종이 인형을 만들어 광군을 속이는 장면. 그 장면에서 홍길동이 인형에게 하는 말의 순서. 그 순서가 바로 주문이었습니다. 또한 홍길동이 바람으로 변하는 장면. 그 장면에서 홍길동이 두르는 옷의 색깔과 방향. 그것이 둔갑술의 방향 주문이었습니다. 보통 독자에게는 흥미로운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서책을 읽은 자에게는 암호집이었습니다. 허균은 이 작업에 한 달을 쏟았습니다. 날마다 썼습니다. 밥을 먹는 시간도 아까웠습니다. 하지만 이 소설을 쓰는 것이 단순한 지적 유의가 아니었습니다. 허균의 피가 섞여 있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야사의 기록에 따르면 허균은 홍길동전의 특정 구절들을 쓸 때 손끝에 바늘로 구멍을 내고 피로 썼습니다. 그 구절들이 바로 가장 핵심적인 주문이 숨어있는 부분이었습니다. 피로 쓰인 글자는 나중에 먹으로 덮었습니다. 보통 눈으로는 피를 구별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책을 아는 자가 특정 방식으로 읽으면 피의 흔적이 드러난다고 합니다. 이것이 야사가 홍길동전을 피로 쓴 소설이라 부르는 이유입니다. 한 달이 지나 소설이 완성되었습니다. 허균은 완성된 소설을 박응서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을 여러 벌 베껴서 전국에 퍼뜨리게. 박응서가 놀랐습니다. 베껴 퍼뜨린다고요? 이것이 금서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허균이 말했습니다. 그것이 목적이야. 금서가 되면 사람들이 더 읽으려 하지. 더 많이 퍼진다는 것은 이 암호가 더 오래 살아남는다는 것이야. 박응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필사본을 만들어 여러 경로로 퍼뜨렸습니다.
홍길동전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예상대로 조정에서는 금서 논의가 나왔습니다. 신분 질서를 어지럽히는 소설이라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수백 벌의 필사본이 전국에 퍼진 뒤였습니다. 허균은 그 소식을 들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쓸쓸하고 또 만족스러운 미소였습니다. 그러나 허균은 소설을 쓰는 동안 중요한 것을 느꼈습니다. 글을 쓸수록 마음이 고요해졌습니다. 종이 인형을 부리는 것은 생기를 빼앗아 갔습니다. 하지만 소설을 쓰는 것은 오히려 무언가를 채워주는 것 같았습니다. 허균은 이것의 의미를 생각했습니다. 서책에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도술은 하늘의 기운을 빌리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이 자신의 이야기를 쓰는 것은 하늘이 인간에게 준 고유한 능력이다. 그 능력을 쓸 때 하늘은 오히려 기운을 돌려준다. 허균은 그 대목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어쩌면 도술보다 더 강한 힘이 있다는 것. 이야기의 힘이. 종이 인형은 주인이 명을 내릴 때만 움직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다릅니다. 이야기는 수백 년 뒤에도 스스로 움직입니다. 쓴 자가 죽어도 이야기는 살아남습니다. 허균은 그날 밤 서책을 소설 원고 사이에 끼워 넣었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만든 홍길동은 허구이나 내가 꿈꾼 세상은 진실이었다. 수백 년 뒤 어느 고서적에서 발견된 허균의 친필 메모에 이 문장이 적혀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바로 이 밤의 혼잣말이 그 메모에 고스란히 남은 것이었습니다. 1617년 가을이었습니다. 조선의 북쪽 상황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만주 일대에서 여진족이 결집하고 있었습니다. 누르아치라는 이름의 수장이 여진 부족들을 하나로 묶어 후금을 세웠습니다. 조선과 명나라 모두 그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광해군은 두 가지를 저울질하고 있었습니다. 명나라 편에 서서 후금과 싸울 것인가, 아니면 후금과 은밀히 손잡을 것인가. 그 사이에서 광해군은 제3의 선택지를 생각했습니다. 허균을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허균에게 궁궐에서 기별이 왔습니다. 비밀 장소로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문서에는 도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용의 분위기가 명확했습니다. 임금의 명이었습니다. 허균은 혼자 갔습니다. 7 서자들에게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광해군이 직접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측근 한 명만 곁에 두고 허균이 들어오자 광해군이 먼저 말했습니다. 앉아라. 허균이 앉았습니다. 광해군이 오래 허균을 바라보았습니다. 머리가 많이 새었구나. 허균이 답했습니다. 나이가 드는 것이지요. 그것뿐이겠느냐. 광해군의 말에 허균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광해군은 알고 있었습니다. 허균이 수명을 갉아가며 도수를 쓰고 있다는 것을. 내가 하는 것들을 다 알고 있다. 창고를 털어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것도, 탐관 우리들의 장부를 어사에게 보내는 것도. 허균이 굳었습니다. 광해군이 계속 말했습니다. 벌하려는 것이 아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그 일들이 나에게도 도움이 되었다. 내가 처리해야 할 골칫거리들이 알아서 해결되었으니. 허균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를 부탁하려 한다. 부탁이 아니라 명이겠지요. 광해군이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그렇다. 명이다. 하지만 내가 기꺼이 할 일이다. 광해군이 지도를 펼쳤습니다. 서북방이었습니다. 명나라와 후금의 경계선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명나라가 조선의 원군을 요청했다. 우리는 보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조선 군사들이 전장에서 죽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래서 내 도술이 필요하다. 전장에서 종이 군단을 쓰면 조선 군사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허균은 지도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만약 제가 거절하면? 광해군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내가 해온 일들이 영모로 기록될 것이다. 협박이었습니다. 조용하고 분명한 협박이었습니다. 허균은 고개를 들어 광해군을 보았습니다. 광해군의 눈도 허균을 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오래 눈을 맞추었습니다. 서로 다른 것을 원하는 두 사람이, 서로를 이용하려는 두 사람이. 허균이 말했습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말해보아라. 전장에서 내가 도수를 쓰는 동안 조선의 서자들에게 과거 응시를 허하는 교지를 내려주십시오. 단 10명이라도 좋습니다. 광해군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명이라면 어렵지 않다. 허균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광해군에게 절을 했습니다. 전장에 가겠습니다. 그 절이 진심인지 아닌지 광해군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허균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단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허균이 전장으로 향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장에서 조선 역사상 가장 기이한 전투가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1619년 심화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명나라가 후금을 공격하기 위해 네 방향에서 동시에 진격했습니다. 조선군도 원군으로 참전했습니다. 도원수 강옥립이 이끄는 13,000명이었습니다. 허균은 공식적으로는 조선군에 없었습니다. 그는 그림자처럼 따라갔습니다. 7 서자들 중 심우영과 변승엄만 데려갔습니다. 전장은 참혹했습니다. 허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수만 명이 마주하는 전장. 창과 칼소리가 하늘을 가득 채웠습니다. 말들이 쓰러졌습니다. 사람들이 쓰러졌습니다. 피냄새가 바람을 타고 왔습니다. 조선군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삼면이 포위되었습니다. 명나라 군이 이미 무너졌고 조선군은 고립되었습니다. 허균은 언덕에서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심우영이 말했습니다. 지금 써야 합니다. 늦으면 다 죽습니다. 허균이 눈을 감았습니다. 서책 없이 주문을 외웠습니다. 이미 마음 깊이 새겨진 주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규모가 달랐습니다. 허균의 양손에서 종이 뭉치들이 떨어졌습니다. 심우영과 변승업이 가져온 종이들이었습니다. 수백 장, 수천 장의 종이가. 주문이 퍼졌습니다. 종이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잎사귀처럼 휘날렸습니다. 그러다 뭉쳤습니다. 형상을 이루었습니다. 안개였습니다. 흰 안개가 전장을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보는 자들은 그냥 안개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안개는 살아있었습니다. 움직이는 방향이 있었습니다. 바람과 반대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안개가 후금군을 향해 흘러들어갔습니다. 후금군의 말들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히잉거리며 날뛰었습니다. 기수들이 말을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으로 병사들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안개 속에서 아군과 적군이 구별되지 않았습니다. 앞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안개 속에서 형상들이 나타났습니다. 사람 형상들이었습니다. 갑옷을 입고 창을 든 형상들이. 그러나 가까이 다가가면 사라졌습니다.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칼이 통과했습니다. 후금 병사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귀신이다. 도깨비가 나타났다. 전장 곳곳에서 혼란이 일었습니다. 후금군의 진영이 흩어졌습니다. 조선군은 그 틈을 이용해 포위를 벗어났습니다. 완전한 승리는 아니었습니다. 조선군도 손해가 컸습니다. 하지만 전멸은 면했습니다. 언덕 위에서 허균이 쓰러졌습니다. 심우영이 달려와 허균을 붙잡았습니다. 괜찮으십니까? 허균의 얼굴이 종이처럼 하였습니다.
숨이 가팠습니다. 눈 주위가 거무스름했습니다. 변승업이 허균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어르신, 살아있습니까? 허균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그 웃음이 기묘했습니다. 살았네. 그 전투 이후 조선군 사이에 이런 소문이 퍼졌습니다. 어느 문인이 언덕에서 손짓만 하자 안개가 적군을 삼켰다. 그는 사람이 아니라 도깨비였다. 혹시 허균 대감이 아니었냐는 말도 있었다. 하지만 공식 기록에는 없었습니다. 강옥립 도원수는 그 이야기를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광해군도 그 이야기를 공식화하지 않았습니다. 허균은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자신의 수명 중 얼마가 사라졌는지 셀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살아남은 병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가족이 기다리는 집으로. 허균은 전장을 등지고 남쪽으로 걸었습니다. 두 다리가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전장에서 돌아온 허균은 달라졌습니다. 전쟁이 그를 바꾸었습니다. 전투 중에 보았습니다. 자신의 도술이 얼마나 강한지를, 수만 명이 싸우는 전장에서 홀로 흐름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그러나 동시에 보았습니다. 그것으로도 부족하다는 것을. 조선에는 부패한 권력자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광해군이 어느 날 마음을 바꾸면 자신은 끝이었습니다. 서자들의 과거 응시 허락도 10명에 그쳤습니다. 10명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허균은 서책을 펼쳤습니다.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대목을 찾았습니다. 지금까지 읽었으나 실행하지 않은 부분이었습니다. 강철 거인의 술. 이것은 둔갑술 중 가장 강하고 가장 위험한 것이다. 수천 장의 종이를 하나로 합하여 인간의 수십 배 크기의 거인을 만드는 법이다. 이 거인은 어떤 무기도 막지 못하고 어떤 벽도 무너뜨릴 수 있다. 허균은 그 대목을 읽으며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그러나 다음 문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술을 쓰면 술사의 수명이 한꺼번에 수십 년이 사라진다. 그리고 거인이 크면 클수록 그 수명의 손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이 술은 술사의 삶을 모두 걸어야만 쓸 수 있는 금기다. 허균은 그 문장을 읽고 서책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펼쳤습니다. 심우영이 들어왔습니다. 허균의 표정을 보고 멈췄습니다. 어르신, 그 표정은 뭔가 위험한 것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허균이 말했습니다. 앉아라. 심우영이 앉았습니다. 허균이 서책의 그 대목을 보여주었습니다. 심우영이 읽었습니다.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것은 안 됩니다. 수십 년이라면 어르신에게 남은 수명이. 허균이 말했습니다. 이미 많이 줄었다는 것은 안다. 그렇다면 더욱 안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심우영이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언제 하실 겁니까? 나를 잡겠다. 허균이 나를 잡은 것은 그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한양에서 가장 부패한 권력자가 모이는 연회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허균은 연회장 근처 빈 창고를 빌렸습니다. 수천 장의 종이를 쌓았습니다. 7 서자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서양관만 없는 6이었습니다. 허균이 말했습니다. 오늘 이후 내 모습이 달라져도 놀라지 마라. 내가 결정한 일이다. 아무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허균이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문은 처음부터 달랐습니다.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방안이 진동했습니다. 촛불들이 한꺼번에 꺼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종이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씩, 그러다 여럿이 붙었습니다. 뭉쳤습니다. 쌓였습니다.
형상이 생겨났습니다. 거인이었습니다. 천장을 뚫을 것 같은 거인이 창고 안에 서 있었습니다. 종이들이 서로 맞붙어 단단하게 굳은 몸이었습니다. 눈도 없었습니다. 입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허균의 명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응서가 중얼거렸습니다. 저게 종이입니까? 허균이 거인에게 명했습니다. 연회장으로 가라. 장부를 찾아라. 그리고 아무도 다치게 하지 마라. 거인이 움직였습니다. 창고 문을 부수고 나갔습니다. 거리를 걸었습니다. 달빛 아래 종이 거인이 한양 거리를 걷는 모습이 목격자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달아났습니다. 연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거인은 창고로 들어갔습니다. 장부를 찾았습니다. 그것을 들고 왔습니다. 허균이 장부를 받아들었습니다. 부정한 거래의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그때 허균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심우영이 달려왔습니다. 어르신, 허균의 얼굴에 주름이 더 깊어져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모두 휘어져 있었습니다. 48배 나이에 일흔처럼 보였습니다. 허균이 간신히 말했습니다. 괜찮다. 거인을 거둬라. 주문이 풀리자 거인이 무너졌습니다. 수천 장의 종이가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한양거리에 종이 눈이 내렸습니다. 이것이 야사에서 종이 눈이 내리던 밤이라 불리는 사건입니다. 장부는 다음날 어사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파직된 권력자가 셋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결국 허균의 파국을 당기게 됩니다. 아무도 보지 않았다 했으나 한 사람이 보았습니다. 그 한 사람이 조정에 달려갔습니다. 종이 거인을 소환하고 난 뒤부터였습니다. 허균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밥을 먹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말을 걸면 늦게 대답했습니다. 7 서자들은 걱정했습니다. 이경준이 매일 허균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맥이 불규칙했습니다. 눈동자의 반응이 느렸습니다. 어르신, 주무셔야 합니다. 쉬셔야 합니다. 쉬면 안 된다. 아직 할 일이 있다. 허균은 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허균이 자다가 일어났습니다. 방 안에서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감은 채로 심우영이 그 소리를 듣고 달려왔습니다. 방 안에 들어서자 종이 인형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수십 개의 인형들이 방 안을 어지럽게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허균은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잠든 채로 주문을 외우고 있었습니다. 심우영이 허균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어르신, 허균이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놀란 눈으로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인형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허균이 말했습니다. 나 자고 있었나? 심우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허균이 손을 들어 인형들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잠을 자면서도 도술이 발동되는 것이었습니다. 몸이 도술에 너무 익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경계가 사라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가, 현실과 도술의 경계가. 그 뒤로 허균은 점점 더 이상한 행동을 했습니다. 대낮에 종이 인형들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만든 것이 아닌 인형들이, 허균의 눈에만 보이는 인형들이 허균의 주변을 따라다녔습니다. 어떤 날은 허균이 허공에 대고 말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거기 있는 것처럼. 이경준이 물었습니다.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허균이 돌아보았습니다. 멍한 눈으로. 저기 노인이 있지 않은가? 이경준이 허공을 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허균이 말하는 노인이 누구인지 이경준은 알았습니다.
묘양산의 노인이었습니다. 이경주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르신. 허균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런가? 이상하군. 7 서자들은 모여 의논했습니다. 박응서가 말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 어르신이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심우영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막을 수 있겠소? 어르신은 자기 뜻을 누가 꺾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더 잘 알지 않소? 이경준이 말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이 속도라면 내년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침묵이 내렸습니다. 7번째, 이름 없는 자가 말했습니다. 그는 평소에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르신은 알고 있습니다.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그래서 더 빠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모두 그 말을 들었습니다. 이름 없는 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르신이 이루고자 하는 것을 어르신이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게 되었을 때 이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 말이 맞았습니다. 그날부터 7 서자들은 따로 모였습니다. 허균이 없는 자리에서 허균이 해온 일들을 기록했습니다. 도술이 아닌 방식으로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을 의논했습니다. 한편 허균은 그 시간에도 홀로 서책을 읽었습니다. 점점 흐릿해지는 눈으로, 점점 떨리는 손으로. 어느 밤 허균이 자신을 바라보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 노인이 보였습니다. 허균은 처음에 묘양산의 노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노인이 손을 들었을 때 거울 속 허균 자신의 손도 올라갔습니다. 그 노인은 허균이었습니다. 허균은 오래 거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됐구나. 그 목소리가 거울 속 노인과 완전히 겹쳤습니다. 1618년 여름이었습니다. 조정이 들끓었습니다. 허균을 역모로 고발하는 상소가 올라왔습니다. 올린 자는 기자원이었습니다. 허균과 오랫동안 사이가 좋지 않은 자였습니다. 당파가 달랐고 생각도 달랐습니다. 상소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허균은 신분 질서를 어지럽히는 역적이다. 그가 전국에 퍼뜨린 홍길동전은 반역의 씨앗이다. 또한 그가 비기를 써서 종이로 귀신 같은 것을 만들어 관할을 습격하고 재물을 빼앗았다. 이는 요술로 민심을 미혹하는 역모의 행위다. 증거도 제출되었습니다. 종이 인형 하나가 포졸에게 발각된 것이었습니다. 허균의 부하가 일을 마치고 인형을 거두다가 실수로 한 개를 흘린 것이었습니다. 포졸이 그것을 주었을 때 인형은 이미 움직이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 정교한 형태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광해군은 이 상소를 받아들었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 받아들인 척했습니다. 야사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광해군은 허균이 더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전장에서 쓸모는 봤으나 이제 그 도술이 자신에게 향할 수 있다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허균에게 포박령이 내려졌습니다. 7 서자들이 먼저 알았습니다. 박응서가 조정 안에 심어두었던 연락책에서 소식이 왔습니다. 박응서가 달려와 허균에게 말했습니다. 도망쳐야 합니다. 지금 당장. 허균은 서재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마치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 어디로 도망친단 말인가. 조선을 벗어나야 합니다. 제주도에 배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곳에서 다시 나는 도망치지 않는다. 박응서가 굳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여기 있으면 잡힙니다. 허균이 책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박응서를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고요했습니다. 내가 도망치면 너희들은 어떻게 되느냐? 내가 도망치면 지금까지 해온 모든 일이
영모로 굳어진다. 그러면 너희들도 연루된다. 박응서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허균이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당당히 조정에서 싸우는 것이 너희들에게 더 낫다. 나 혼자 죄를 다 안고 가면 너희들은 살아남을 수 있다. 그건 너무. 지금 내 몸 상태가 어떤지 내가 더 잘 알지 않느냐. 이경준이 내게 올해를 넘기기 어렵다고 했다. 나는 이미 시간이 얼마 없다. 그렇다면 남은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 박응서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허균이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나는 내일 아침 직접 조정에 나가겠다. 너희들은 모두 흩어져라. 각자의 삶을 살아라. 내가 만들어 놓은 것들, 내가 심어 놓은 씨앗들은 너희들이 살아있는 한 계속 자랄 것이다. 그날 밤 허균은 7 서자들을 한 명씩 불렀습니다. 각자에게 다른 말을 해주었습니다. 야사에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각자가 허균과 단둘이 이야기하고 나왔을 때 눈이 빨갰다는 기록만 있습니다. 이름 없는 7번째 자가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는 방에서 나올 때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눈물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문을 닫는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허균은 홀로 남았습니다. 서책을 꺼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읽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새벽에 서책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품에 넣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허균은 관복을 입었습니다. 평소처럼 머리를 빗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노인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허균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이미 포졸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허균이 먼저 말했습니다. 나를 잡으러 왔느냐? 기다리게 했다. 포졸들이 어리둥절했습니다. 두 손을 내밀었습니다. 포박되었습니다. 허균은 끌려가면서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았습니다.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구름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허균이 작게 웃었습니다. 허균이 포박되어 한양으로 끌려오는 동안 조정에서는 이미 결론이 나 있었습니다. 영모죄였습니다. 형량은 사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이 한양 백성들에게 전해지자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백성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많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10명, 20명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은 100명, 그 다음 날은 1000명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길에 서 있었습니다. 허균이 지나가는 길목에 그것이 조정의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광해군이 명했습니다. 군사를 풀어라. 해산시켜라. 수천 명의 광군이 한양 거리를 장악했습니다. 허균이 한양에 도착한 날이었습니다. 포박된 허균이 관문을 통과할 때 길 양쪽에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광군이 막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거기 있었습니다. 허균은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포졸이 재촉했습니다. 걸으시오. 허균이 말했습니다. 잠깐만.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품 안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책이었습니다. 서책이 저절로 펼쳐졌습니다. 포졸들이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가까이 있던 자들이 물러섰습니다. 허균의 입이 열렸습니다. 주문이 나왔습니다. 이번 주문은 달랐습니다. 지금까지 외운 어떤 주문과도 달랐습니다. 서책의 마지막 장에 있던 주문이었습니다. 허균이 한 번도 쓰지 않은 주문. 너무 강하고 너무 위험해서 지금까지 아껴두었던 주문. 대소한. 술사가 가진 모든 생기를 한꺼번에 쏟아내어 수만 개의 종이 존재를 동시에 소환하는 법. 허균의 얼굴이 빛났습니다. 흰빛이었습니다. 그 빛이 거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시작되었습니다.
어디선가 종이들이 날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몇 장이었습니다. 그러다 수십 장, 수백 장, 수천 장이 되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땅에서 올라왔습니다. 사방에서 모여들었습니다. 종이 폭풍이 한양을 덮었습니다. 광군들이 눈을 가렸습니다. 말들이 날뛰었습니다. 사람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종이들이 형상을 이루었습니다. 수백, 수천의 형상들이 도성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사람 형상이었습니다. 갑옷 입은 형상이었습니다. 날아다니는 형상이었습니다. 광군들이 물러섰습니다. 도망쳤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종이 형상들이 그들을 해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종이 형상 하나가 어린아이 앞에 멈췄습니다. 꾸벅 절을 했습니다. 아이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종이 형상이 그 손에 닿았습니다. 아이가 웃었습니다. 그러나 이 장관이 아름답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허균이 쓰러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무릎부터 바닥에 닿았습니다. 손이 땅을 짚었습니다. 숨이 가빴습니다. 눈이 흐려졌습니다. 포졸들이 달려왔습니다. 종이 형상들이 막았습니다. 그러나 허균이 주문을 멈추자 형상들도 멈췄습니다. 허균이 포졸들에게 말했습니다. 데려가라. 포졸들이 허균을 부축했습니다. 뒤에서 백성 하나가 소리쳤습니다. 허균 대감, 억울하십니다. 다른 백성도 소리쳤습니다. 억울하십니다. 종이 폭풍이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종이 형상들이 사라졌습니다. 수만 장의 종이가 한양 거리에 흩뿌려졌습니다. 사람들이 그 종이 조각들을 주었습니다.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오래오래 간직했습니다. 야사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날 한양 거리에 흩어진 종이를 주운 사람들은 그 종이가 오래되어도 썩지 않았다고 했다. 허균의 기운이 담긴 종이라서 그런 것이라 했다. 의금부 감옥이었습니다. 조선에서 가장 무서운 감옥, 역적과 중죄인을 다루는 곳이었습니다. 허균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감방은 좁고 어두웠습니다. 천장이 낮았습니다. 창이 없었습니다. 빛이 들어오는 것은 문 아래 좁은 틈새뿐이었습니다. 허균은 벽에 기대어 앉았습니다. 처음 며칠은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신문이 있었습니다. 무섭기로 소문난 형리들이 왔습니다. 채찍이 왔습니다. 불이 왔습니다. 허균은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말했습니다. 나는 세상이 바뀌기를 바랐다. 그것이 죄라면 달게 받겠다. 그 말이 오히려 형리들을 당황하게 했습니다. 보통 이 자리에 오면 살기 위해 무엇이든 말하는 법인데 허균은 너무 담담했습니다. 형리들이 나가고 혼자 남았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기이한 일이 시작된 것이 첫째 날 밤이었습니다. 간수가 순찰을 돌다가 허균의 감방 앞에서 멈췄습니다. 안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주문 소리가. 간수가 문틈새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허균이 없었습니다. 간수가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습니다. 분명히 없었습니다. 간수가 비상을 알렸습니다. 감방 문이 열렸습니다. 안을 뒤졌습니다. 그런데 허균이 있었습니다. 구석에서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거기 있었던 것처럼. 간수들이 어리둥절했습니다. 방금까지 없었는데. 허균이 눈을 떴습니다. 무슨 일이요? 간수들이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간수들이 서로 이야기했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 본 것이겠지. 그렇겠지. 어두우니까. 그러나 다음 날도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간수가 목격했습니다. 허균이 감방 벽 앞에 서 있었습니다.
벽에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언제 그린 것인지 몰랐습니다. 선명하지는 않았지만 상 같은 것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 간수가 목격한 것은 허균이 그 그림 앞에 서서 손을 벽에 대었습니다. 그리고 벽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림 속으로 간수가 소리를 지르려다 멈췄습니다. 금방 다시 나왔기 때문입니다. 허균이 벽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마치 문을 통과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허균이 간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본 것은 잊으시오. 당신에게 해가 될 테니. 그 간수는 그날 이후 그 이야기를 오래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늙어서야 손자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손자가 야사에 기록했습니다. 허균이 어디로 가는지 아는 자는 없었습니다. 그림 속의 산이 어디인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추측이 있습니다. 야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허균이 감방 벽에 그린 것은 묘양산이었다. 그리고 그림 속에서 그는 노인을 만났다. 마지막으로 인사를 나누었다.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허균이 그림 속을 들어갔다 나온 뒤에는 달라졌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더 고요해졌다고, 더 이상 불안해 보이지 않았다고, 마치 무거운 것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신문이 계속되었습니다. 허균은 여전히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채찍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감방 안에서 허균은 무언가를 썼습니다. 방바닥의 손가락으로. 그것이 무엇인지 아는 자가 없습니다. 나중에 사람들이 들어가 보았을 때 방바닥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야사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허균의 감방에 있었던 자들은 한 가지를 기억했다. 그 방에 들어가면 종이 냄새가 났다고. 새로 산 종이 냄새가 1618년 8월 24일이었습니다. 허균이 참수형을 당한 날로 역사에 기록된 날입니다. 아침이었습니다. 새벽빛이 한양을 물들이기 시작할 무렵 형장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허균은 걸었습니다. 포박되어 있었지만 고개를 들고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길 양쪽에 있었습니다. 몇몇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몇몇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허균은 사람들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천천히 하나하나 마치 모두를 기억하려는 것처럼 형장에 도착했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형리가 죄명을 읽었습니다. 영모, 요술, 민심미혹. 허균은 그 죄명을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한쪽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그렇다. 나는 이 나라를 미혹하려 했다. 더 나은 세상이 가능하다고. 형리가 칼잡이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칼잡이가 칼을 들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눈을 감았습니다. 아니면 외면했습니다. 칼이 내려왔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칼이 허공을 가르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러나 쓰러지는 소리가 없었습니다. 피 냄새가 없었습니다. 칼잡이가 눈을 떴습니다. 허균이 없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있었던 자리에 사람이 없었습니다. 대신 수만 장의 나비 모양 종이가 있었습니다. 흰 나비들이었습니다. 종이로 만든 나비들이 일제히 날아올랐습니다. 하늘로, 사방으로. 형장에 있던 모든 사람이 입을 막았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비들이 하늘 높이 올라갔습니다.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한 장, 두 장씩 떨어지는 종이 나비들이 사람들 위에 내렸습니다. 어린아이 머리 위에도, 늙은 노파 손 위에도. 형리가 소리쳤습니다. 허균이 없다. 사라졌다. 그러나 뛰어서 잡으러 가는 자가 없었습니다. 누구도 발을 뗄 수 없었습니다. 훗날 이 사건에 대해 여러 설명이 나왔습니다.
조정에서는 처음에는 허균은 분명히 처형되었다. 기록이 잘못 전해진 것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형장에 있었던 수백 명이 같은 증언을 했습니다. 칼이 내려왔을 때 허균은 이미 없었다. 나비종이들만 날아올랐다. 조정은 공식 기록에서 그날의 처형이 완료되었다고만 적었습니다. 구체적인 묘사는 없었습니다. 백성들 사이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퍼졌습니다. 허균은 죽지 않았다. 도술로 자신의 몸을 종이 나비들로 나누어 하늘로 보냈다. 그 나비들이 언젠가 다시 모여 허균이 될 것이다. 그 이야기는 수백 년간 전해졌습니다. 지금도 전해집니다. 형장에 떨어진 종이 나비 조각들을 주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주운 자들은 그것을 소중히 간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조각들이 오래되어도 썩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양 도성의 어딘가에 아직 그 종이 나비가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수백 년이 지난 오늘도 홍길동전에는 율도국이 나옵니다. 홍길동이 마지막에 향하는 섬나라입니다. 신분의 차별이 없고 모든 사람이 평등한 나라. 사람들은 그것이 허균의 이상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소설 속에서만 존재하는 가상의 나라라고. 그런데 야사에는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율도국은 허균이 만든 이야기가 아니었다. 허균이 찾아간 곳이었다. 형장에서 사라진 허균이 향한 곳.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형장에서 사라진 허균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야사의 기록들을 모아보면 한 가지 공통적인 방향이 있습니다. 바다입니다. 남쪽 바다. 처형이 있고 나서 며칠 뒤 전라도 해안에서 이상한 목격담이 나왔습니다. 노인 하나가 배에 홀로 타고 남쪽으로 향하는 것을 보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노인이 허균이라는 것을 알아본 자가 있었습니다. 허균과 아는 사이였던 하급 관리였습니다. 분명히 허균 대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주 늙어 보였습니다. 예수는 좋게 되어 보였습니다. 도수를 쓰느라 수명이 그렇게 다른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분이 배 위에서 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손을 들었습니다. 마치 작별 인사처럼. 그 관리가 야사에 기록을 남겼습니다. 허균이 향한 것이 어디인지. 야사는 여러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제주도 남쪽 바다 어딘가에 작은 섬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도에는 없는 섬이었습니다. 어부들이 가끔 발견했다가 다시 찾으면 없는 섬이었습니다. 그 섬에 작은 마을이 있었다고 합니다. 신분이 없는 마을이었습니다. 양반도 없고 노비도 없는 마을이었습니다. 이름이 있다면 바로 율도였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허균이 만든 종이 배에 관한 것입니다. 서책의 맨 마지막 장에는 이런 것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종이로 배를 만들 수 있다. 그 배는 물에 젖지 않는다. 그리고 그 배는 가는 곳이 정해진 배다. 하늘이 허락한 곳으로만 간다. 허균이 만든 종이 배가 어디로 향했는지, 그것이 하늘이 허락한 곳이 어디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세 번째 이야기가 가장 흥미롭습니다. 한참 뒤 일본 나가사키 근처 어느 항구에 조선인 노인이 나타났다는 기록이 일본 자료에 있습니다. 그 노인은 말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종이를 늘 가지고 다녔다고 합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종이 접기를 가르쳐 주었다고 합니다. 종이학, 종이배, 종이꽃을. 그 노인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아무도 그가 어디로 갔는지 몰랐습니다. 다만 그날 아침 항구에 무수한 종이꽃이 떠내려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노인이 허균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르쳐준 종이 접기가 그 항구에서 계속 전해졌다고 합니다. 세대에서 세대로. 한편 조선에 남은 7 서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박응선은 결국 조정에 잡혔습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가벼운 벌을 받고 풀려났습니다. 허균이 마지막으로 조정에 남긴 서류 덕분이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허균이 포박되기 직전에 박응서를 비롯한 서자들을 무고로 기록한 서류를 어딘가에 숨겨두었다는 것입니다. 심우영은 북쪽 함경도로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검수를 가르치며 살았다고 합니다. 이경주는 의원으로 살았습니다. 이름을 바꾸고 민간의원으로 많은 사람을 고쳤다고 합니다. 이름 없는 7번째 자는 행방이 전혀 알려지지 않습니다. 사라졌습니다. 처음부터 있었는지도 모를 것처럼. 다만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허균이 사라진 뒤 한양의 어떤 집 문 앞에 종이 쪽지가 하나 놓였다.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어르신은 잘 도착하셨습니다. 그 쪽지를 쓴 것이 7번째 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율도국이 어디에 있는지, 허균이 정말 그곳에 닿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율도국은 장소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허균이 꿈꾸었던 세상이 조금씩 이루어지는 그 순간순간이 바로 율도국이 아닐까요? 다음 이야기는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수백 년 뒤 어느 고서적에서 발견된 허균의 친필 메모에 관한 이야기를 이야기의 끝에 왔습니다. 허균이 사라진 지 수백 년이 지났습니다. 조선이 사라졌습니다. 광해군의 이름도 역사가 되었습니다. 7 서자들도 모두 역사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남은 것이 있었습니다. 2000년대 초 한 고서적 연구가가 경매시장에서 이상한 책을 발견했습니다. 낡고 오래된 책이었습니다. 표지에 제목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안의 글씨체가 전문가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허균의 필체였습니다. 연구가는 그 책을 구입했습니다.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눈에 띈 것은 종이였습니다. 수백 년 된 종이가 이렇게 상태가 좋을 수 없었습니다. 썩지도 않고 삭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어제 만든 것처럼 희고 단단했습니다. 연구가가 전문기관에 감정을 맡겼습니다. 이 종이는 조선시대 당나무 종이가 맞습니다. 하지만 왜 이런 상태인지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그 책의 마지막 장에는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허균의 친필로.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만든 홍길동은 허구이나 내가 꿈꾼 세상은 진실이었다.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연구가는 그 문장을 오래 보았습니다.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왜 눈물이 났는지는 자신도 몰랐다고 합니다. 그 책에는 이상한 것이 또 있었습니다. 책 속에 끼워진 종이 조각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책갈피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그 종이들이 사람 형상으로 오려져 있었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의 종이 인형들이었습니다. 그것들이 책 사이에 하나씩 끼워져 있었습니다. 연구가가 그 인형 중 하나를 꺼냈습니다. 손바닥에 올려놓았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허균이 없는 세상에서 그 인형들은 그냥 종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연구가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 인형을 손에 올려놓는 순간 이유 없이 눈물이 났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손이 따뜻해지는 것이 느껴졌다. 그 책은 현재 어느 박물관에 있습니다. 일반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연구가가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이유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연구가는 죽기 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 책은 그냥 보관하면 안 된다. 읽어야 한다. 읽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허균이 남긴 것들은 읽혀야 살아있다. 이것이 허균의 이야기입니다. 역사는 그를 역모자로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야사는 그를 다르게 기억합니다. 이 나라 최초의 소설을 쓴 작가, 신분의 한을 글로 표현한 선구자, 그리고 야사의 기억 속에서는
조선의 마지막 도술사. 종이로 세상을 바꾸려 했던 남자. 그가 꿈꾼 세상이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홍길동전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신분의 차별이 없는 세상, 재주 있는 자가 재주를 펼칠 수 있는 세상, 가난한 자가 억울하게 빼앗기지 않는 세상. 그 세상은 지금 왔을까요? 아직 오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그래서 허균의 이야기가 아직도 우리 곁에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야기가 살아있는 한 꿈도 살아있는 것이니까요. 지금까지 고담 서재였습니다.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